안녕하세요. 자, 인간과 사회 제13장 1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젠더와 가족,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얘기예요. 남녀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도 초기에는 여전히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근데 요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적 차이로부터 정당화될 수 없다. 즉 기본권에 제한을 두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다라는 논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노동력, 남성의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거가 사회적인 정당성을 급격하게 획득했다. 여성들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서 여성의 기본권이 확대되어 가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기본권이 급격하게 확장되는 계기들을 보면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수요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여성의 노동 기본권이 급격하게 확장되어 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젠더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묶어가지고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론적으로 성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과 가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거를 차이를 많이 둬요. 그래서 남성은 이렇다, 여성은 이렇다라고 하는 역할의 차이를 많이 두는데, 이 역할의 차이가 과연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거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정된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과 가사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남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바깥일, 취업, 이렇게 이제 생계부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초기만 하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자본주의 이전에도 그렇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제는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최소한 맞벌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건 뭐죠?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 그러면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왜 여성이 여전히 가사노동도 수행해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남성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맞벌이 하는 만큼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된다. 자, 이 전제는 뭐냐면, 여성에게 있어서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성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부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달리 얘기하면 성 역할이라고 하는 거의 상당 부분은 선천적인 게 아니다, 후천적인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가족, 우리 이제 자본주의 초기에,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그러니까 남성이 바깥에서 일을 취업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더 이상은 유지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남성이 실업 상태고 여성이 취업 상태인 경우에는 여성이 가서 일을 하고 남성이 애를 보는 경우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남녀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라고 하는 게, 차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차이가 아니라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별과 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을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에 있어서의 차이, 임신과 임신에 있어서. 자,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성이라고 하는 거는 섹스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적인 성이라고 하는 거는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체득된 성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젠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차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뭘 부정하느냐? 젠더라고 하는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차별을 부정을 하는 겁니다. 즉 사회적인 성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건데, 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젠더의 영역에서 차별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주의나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 성과 생물학적 성을 구분하지 않고 여기에서의 차이, 이 차이가 결국은 뭐냐? 이 차이가 결국은 차별을 해도 되는 걸로, 차별의 정당화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차이가 존재하니까 그런 차별은 당연한 거야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 남녀평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를 구분을 하고, 생물학적 차이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사회적인 성에 대한 차별, 성 역할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학이라고 하는 범주에서는 이 섹스와 젠더라고 하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해서 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여성주의자나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적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젠더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에 대한 역할과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 이거는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체득되는, 어떻게 보면 사회화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여성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남성들이 권총을 가지고 놀고, 자, 이거는 뭐냐? 사회화의 과정에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고 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화된 결과다. 아무 생각이 없는 남성과 여성에게 이렇게 주입을 한다는 거죠. 너는 여성이고 너는 남성이야. 그럼 여성은 핑크색을 좋아해. 남성은 국방색. 남성은 총을 가지고 놀아야 돼. 씩씩해야 돼. 여성은 다소곳해야 되고 순종적이어야 돼. 이런 식의 사회화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성 역할의 체득으로 간다. 이걸 비판을 하는 거죠. 특정한 집단의 사람을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 역할로 몰아넣고, 반대로 남성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남성인데 나도 핑크색 가방 가지고 싶은데 남자가 핑크색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사회적 제재, 규범적 제재로 인해서
남성다움을 강요당하고 여성다움을 강요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색을 선호하느냐, 어떤 취향을 갖느냐는 사실은 개인적인 자유가 중요한 공간인데 여기에 사회적 규범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한 집단, 이게 이제 종교적인 집단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여기에 강조해 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갖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고 하는 게 꼭 여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남성도 마찬가지다. 나는 연약한 남성이다. 이게 말이 안 되나요? 그래서 난 연약한 남성이기 때문에 이거 벽돌 못 들어. 무거운 거 못 들어. 그러면 튼튼한 여성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약한 남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배제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무리해서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허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남자와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자도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연약할 수 있고 체력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성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사회 모두가 여학생다움과 남학생다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강요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에 혼란이 온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의 범주에 나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여성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고, 반대로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다움에 나는 훨씬 더 남성적인 것 같은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순간 사회적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질병으로 사회적으로 인지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왜 남성적이어야 되고 여성적이어야 된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의 기준이 굉장히 특정한 성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성 역할의 문제예요. 자, 성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성이기 때문에 너는 남성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너는 여성이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차이가 사회적인 역할의 차이, 이게 이제 차별이 되는 겁니다. 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전에는 여성이 덤프트럭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Why? 몰라. 근데 여기는 주로 남성이 하는 거니까 여성이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남성이 간호사를 하면 약간 이상한, 지금 많이 하잖아요. 성 역할은 사회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남성 위주 사회에서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거를 이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여성이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Why? 여성이니까. 자, 그래서 승진 너는 여기까지 하면 안 돼. 자, 이사는 남성이 하는 거야. 즉 남성은 지도자고 이사는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자는 여기로 승진이 안 돼. 그래서 여성에게는 일정한 천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이걸 이제 유리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테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2015년, 2016년 기준으로 은행에서 신규 채용할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뽑고 났더니 여성이 이렇게 됐다. 근데 남성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위에 보면 사실 여학생들의 스펙으로 뽑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스펙이 훨씬 높아요.
학점이나 토익이나 인턴 경력이나 이런 게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안 뽑는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배제한다라는 거죠. 물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한국에서. 요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는 우리가 제끼고 실질적인 스펙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성의 직업 능력과 관련된 준비가 훨씬 더 잘 돼 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보고 뽑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의 군대를 인정해 주더라도 50대 50 정도, 뭐 기계적으로 보면.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채용뿐만이 아니라 승진에서의 차별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합격선을 다르게 설정을 한 거예요. 왜 다르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녀 임금 격차, 성평등 지수 이렇게 보면 후진국일수록,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선진국일수록 성역할 차이가 적어진다. 그게 성평등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다. 왜 성역할에 대한 차이가 적어지느냐? 여성 노동력에 대한 필요가 높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임금 격차도 적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일수록. 근데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건 다 세계 1위다. 비정규직 비율 이렇게 돼 있죠. 여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결국 이제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성적인 양성 평등의 문제에 쉽게 얘기하면 남성 위주의 사회적인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다.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하는 게 결국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과잉 성역화, 성의 대상화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결국 뭐죠? 한국 사회에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여성의 성적 대상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성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 도구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뭐죠? 매매춘이라든가 N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당연한 거로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 차이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족의 권력화, 가족을 우리는 굉장히 따뜻한 공동체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족이야말로 굉장히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갖는 남성 가장의 부담도 굉장히 커요. 왜? 본인이 생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되면 자살하는 경우도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의 권력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성에게는 가족 내에서의 순종과 차별이라고 하는 걸로 드러나게 되고 남성에게도 이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결국은 이 여성의 문제가 가족의 권력화라고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부모라고 하는 게 부모가 똑같은데 이건 이제 생물학적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와 모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식들이 이거를 차별로 인지한, 차별의 이 생물학적 차이를 위계로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에서 아버지가 높다라고 당연히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남성 위주, 남성 우위의 사고 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가족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가 있으면 남자 형제 중심으로 가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족 내에서 가족의 권력화를 통해서 남녀의 차별이라고 하는 게 재생산된다, 재생산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족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 가족 내 권력 구조의 변화를 또 가져와요. 이게 뭐냐면 대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그 다음에 보통 형제, 자매 해서 2인이잖아요. 보통 이제 4인 가족을 우리가 그래서 기준 가족으로 많이 삼죠. 근데 지금은 가족의 해체, 한국 사회가 너무 살기 힘들어지니까 4명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만 낳는 거죠. 그럼 이제 부모하고 자식 1. 근데 이 자식 1이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하나밖에 없게 되니까 이제는 남녀에 있어서 이게 자식들 간의 차별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으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가족 내에서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이 자연스럽게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소가 되고, 가족 내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식으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자기의 지위에 민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 형제가 있으면 집에서 아들을 우선시하니까 딸이 일종의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차별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제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니까 자기 지위에 대한 민감한, 훨씬 더 예민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차별을 특히 여성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족 내에서 그런 거를 받아본 경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남성 부양자 모델에서 이제 맞벌이가 늘어나니까 가족의 변화가 부부관계가 평등하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내가 돈 버니까 너는 일해, 집에서 가사 해,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내가 일한다 그러면 나도 일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더 벌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자기의 위계적인 권력을 가족 내에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평등, 이 부부관계의 평등화로 이어지고 있다. 즉 가족의 변화가 남녀관계의 성적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족이 근데 이제는 가족의 해체를 얘기하는 정도가 되어 왔다. 이게 더 한국 사회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 구조가 이제는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가족의 해체를 얘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서구에서는 동거 가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이제 이 동성애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 단계까지는 아닌데 2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인정되지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개인 가구죠. 개인 가구. 이제 가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성소수자의 문제라든가 동성결혼의 합법화, 이게 이제 서구에서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혈연 중심인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뭘로 바꾸냐? 가구 공동체, 가구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족이 바뀐다. 그러니까 혈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와 B가 같이 살고, 이게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혼인 관계가 아니라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입양을 해가지고 혈연이 없는 또 다른 자식,
이런 것들이 서구에서는 가구 공동체라고 하는 형태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이게 가족으로 인정이 돼요.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이 뭐냐,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재생산, 출산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가족 내 출산이 아니고 사회적 출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낳지 않아도 데려다가 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거의 기능이 재생산이 문제가 됐는데 전통적인 가족에서 이게 현대적인 가족 개념으로 오게 되면 가구 공동체, 그러면 가족 내의 출산이 아니라 사회적인 출산,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거를 통한 사회적 출산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전, 교육, 경제, 오락이라고 하는 거는 가구 공동체에서도 이전의 가족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없는 혈연 공동체로서의 가족, 혈연 가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능을 더 수행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가구 공동체가 훨씬 더 이런 기능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족의 기능 변화는 우리가 기존 가족이라고 하는 거를 혈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점차 혈연의 의미가 없어지고 상당한 정도의 가족 기능이 사회화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육과 육아라고 하는 것도 요새는 사회적인 돌봄 노동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되잖아요. 자, 부모가 맞벌이를 해요. 누가 보육을 하나요? 사회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교육을 누가 시키나요? 예전에는 부모의 교육 중요시했는데 요새는 전부 다 제도 교육을 통해서 가족의 기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줄어드는 게 어디로 가느냐? 사회적인 영역으로 이전되고 있다. 자, 그리고 동시에 가족 내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도 남성과 여성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게 갈수록 확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권력의 행사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뭐 물론 만족할 수준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족할 수준은 아직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사회학의 영역에서 인간이 사회적인 집단적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하나하나의 사회 현상과 사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와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현상을 인식하는 게 사회학적인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면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